최강준 지원자 우리 구면이죠? 10년 만인가요? 숨이 턱 막히는 무거운 정적 속에 굳게 닫혔던 면접장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남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면접관들을 향해 여유롭게 웃는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 손에 쥐어져 있던 펜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고 심장은 터질 듯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그 지독한 악마의 얼굴,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떠났던 가해자 최강준이 제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한 원수의 등장에 제 손끝은 파르르 떨리며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 소리는 귓가를 울릴 만큼 거대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놈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로 허리를 숙여 깎듯이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수험번호를 아주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탁자 아래로 숨기며 간신히 호흡을 가다듬고 그의 지원서를 천천히 하나하나 훑어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봉사활동 점수가 가득하고 사회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자기소개서 내용이 너무나 가증스럽고 역겨워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소중한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평온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해졌지만 저는 터져나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그의 뻔뻔한 미소는 제 심장을 난도질했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와 제 온몸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지며 실력이 아주 출중하다는 칭찬 섞인 말을 내뱉을 때마다 제 안에 들끓는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놈의 대답은 한치의 막힘도 없이 매끄러웠고 자신은 타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시하는 인재라며 뻔뻔하게 떠드는 목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그때마다 제 아들의 텅 빈 눈동자와 학교에 가지 못하겠다며 방바닥에서 울던 처절한 비명, 그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10년을 지냈던 아들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제 눈시울은 뜨거운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놈을 잡아먹을 듯이 똑바로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가 누리는 그 평온한 일상을 반드시 부수어 버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붙잡으며 그의 가식적인 가면을 벗길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제 서늘한 시선을 느낀 최강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놈은 아마 제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었고 그저 까다로운 면접관 중 한 명으로만 저를 인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면접장에 면접관으로 앉아 있는 제가 바로 자신이 짓밟은 친구의 엄마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 보여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물컵을 부서질 듯 강하게 움켜쥐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하고 또 오늘만을 위해 버텨온 사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장 낮은 목소리로 놈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차오르는 증오를 차가운 냉소로 바꾸어 내뱉으며 그가 쌓아온 가짜 성벽을 허물 준비를 마쳤고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그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최강준 지원자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 배려라고 지원서에 아주 당당히 적어두셨는데 만약 과거에 본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있다면 지금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지 답해 보십시오. 제 질문에 장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고
무거운 정적이 면접실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당혹스러운 기색이 얼굴 전체에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 인간은 10년 전 저지른 악행을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후회하며 살았을까요? 이제부터 그 처절한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해주겠다고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저는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을 가만히 즐기며 지옥 같은 복수의 서막을 조용히 열어젖혔습니다. 최강준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며 저는 10년 전 그 지독했던 날의 기억 속으로 소름 끼치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아들 진우는 평범했고 그저 매일 웃으며 학교에 가던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을 뿐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이의 교복 셔츠는 매일 엉망이었고 몸 구석구석에는 정체 모를 멍들이 선명하게 남겨져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의 아픔을 일찍 알아채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지금도 밤잠을 설치며 무지했던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어린 아들의 영혼을 짓밟고서도 아무 죄책감 없이 낄낄거리며 웃었으니 그 악마 같은 모습이 떠오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진우는 울먹이며 학교에 가기 싫다고 제 바짓가랑이를 간절히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을 잊을 수 없지만 무지했던 저는 학교에 가야 한다며 아이의 손을 냉정히 밀어냈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되어 저를 갈갈이 찢어놓을 괴로움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제 세상은 무너졌고 응급실로 달려가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 처처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혼자 견뎠을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타들어갑니다. 가해자 최강준과 그 무리들은 아들을 어두운 체육관 뒤편으로 불러내어 무차별적인 폭언과 괴롭힘을 가하며 장난이라며 웃었습니다. 아이의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같이 간식 심부름을 시키며 모욕을 주었으니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던 날 저는 가해자 부모들이 사과할 줄로만 굳게 믿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최강준의 어머니 박순자는 비싼 옷을 걸치고 나타나 제 얼굴 앞에 돈 봉투를 던지며 유난 떤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자식 교육이나 잘 시키라며 내뱉던 그 여자의 가시돋친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를 맴돌며 피를 말립니다. 담임 선생님조차 권력 있는 집안 자제였던 최강준의 편에 서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진우는 오히려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이미 가해자 부모들이 손을 써서 모든 기록은 깨끗하게 사라진 뒤였습니다. 결국 제 아들은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 자퇴를 선택하고 방 안으로 숨어버리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화목했던 우리 가정은 단 한 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려 지옥 같은 어둠의 날들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에 갇혀 지낸 세월 동안 저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며 독하게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지금 제 눈앞에 그 주동자 최강준이 아주 번듯한 모습으로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놈의 하얗고 고운 손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그 손으로 제 아들을 괴롭혔을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면접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놈이 쌓아온 가증스러운 공든 탑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하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최강준의 과거를 하나하나 파헤쳐서 놈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처절한 응징의 서막을 위해 저는 다음 질문을 준비하며
놈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피눈물을 흘렸던 우리 아들의 목까지 전부 되돌려줄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최강주는 제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평정을 되찾고서 아주 교활하고 번지르르한 답변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주변 친구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던 학생이었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식적인 목소리는 면접장 안을 차갑게 울려 퍼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구역질이 날 것만 같은 불쾌감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다른 면접관은 그의 대답이 마치 모범 답안이라도 되는 양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인성이 훌륭하다는 칭찬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책상 밑에서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알싸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의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웃고 있는 저 가증스러운 인간의 가면을 당장이라도 벗겨내어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저는 더 큰 그림을 위해 인내했습니다. 이 면접장이 놈에게는 꿈을 이루는 시작점이겠지만 저에게는 10년 묵은 원한을 갚아줄 단두대나 다름없는 장소라 생각했습니다. 놈이 스스로 제 발로 이 지옥에 걸어 들어왔으니 절대로 곱게 내보내지 않겠다고 다시금 굳게 맹세했습니다. 면접이 진행될수록 최강준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으며 자신이 이미 합격이라도 한 것처럼 여유를 부리며 동료 지원자들을 깔보는 듯한 눈빛까지 은근히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10년 전 제 아들을 구석에 몰아넣고 비웃던 그 악마 같은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제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당시 놈의 어머니인 박순자는 제 아들이 다친 것이 순전히 아이의 부주의 때문이라며 저희 가족을 모욕했고 돈으로 모든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 저는 속으로 비소를 지으며 놈의 몰락을 구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도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이렇게 빛나는 조명 아래서 박수를 받다니 참으로 기막힌 현실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제 사명이었고 오늘 이 자리가 그 심판의 시작임을 확신하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놈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스펙과 경력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조작된 것인지 하나씩 짚어내기 위해 준비해온 서류들을 천천히 한 장씩 넘기며 놈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놈의 자기소개서에 적힌 고교 시절 리더십 항목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강준 지원자는 학생회장 시절의 갈등, 조정 능력이 탁월했다고 적었는데 혹시 본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도대체 기억나는 것이 없는지 묻고 싶군요. 순간 면접장 내부의 공기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이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주위 면접관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저와 강준을 번갈아 쳐다보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굳어버렸고 동공은 갈 곳을 잃은 채 심하게 흔들리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10년 전 그 사건이 이 자리에서 언급될 것이라고는 단 1%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놈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이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며 비겁하게 발뺌을 시도하는 모습이 오히려 놈의 유죄를 증명하는 꼴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도망갈 곳 없는 놈을 향해 더욱 강렬한 눈빛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놈의 숨통을 더욱 조여나갔고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기록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언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니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을 가졌군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날 이후로 인생이 멈춰버렸고 지금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원자께서는 그 고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라며 저는 놈이 양심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던졌습니다. 제 서슬 퍼런 질타에 최강주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면접관들도 이제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는지 펜을 내려놓고 저희 둘의 대화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장은 흡사법정의 신문실 같은 무거운 분위기로 변하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주는 상황을 모면하려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그것은 이미 미소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경련이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스펙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이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강주는 결국 평정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으며 면접관님께서 저에 대해 큰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며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놈의 그런 얄팍한 수작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기에 더 깊은 곳에 숨겨둔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원자께서 대학 시절에도 비슷한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것도 오해인지 말해보십시오. 제가 던진 한마디에 놈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악행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본인의 인성이 되어 평생을 따라다니는 법인 것입니다. 최강준의 손은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파르르 떨렸고 그토록 당당했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내려갔습니다. 면접 시간은 아직 한참이나 남아 있었고 저는 아직 놈에게 해줄 말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어 즐거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턱에 선 놈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들의 억울함을 씻어줄 희망에 가슴 떨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끼며 저는 다음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돌아가는 최강준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놈은 아마 오늘 면접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황금빛 기회라고 굳게 믿고 있겠지만 실상은 제 아들이 겪은 지옥으로 걸어가는 첫 번째 단계일 뿐임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고 최강준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와 당시의 징계 기록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보고하라 명령했습니다. 권력으로 덮었던 과거라 해도 진실의 꼬리는 반드시 남게 마련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퇴근길에 마주한 노을이 마치 핏빛처럼 붉어 제 아들이 흘렸던 눈물이 떠올라 가슴 아팠지만 이제는 그 눈물을 닦아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반드시 내 명예를 찾아주겠노라고 수백 번도 더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복수의 시나리오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놈을 집어삼키고 가해자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거실 구석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그 사건 이후로 밝은 빛을 두려워하게 된 아들의 모습은 제 심장을 송곳으로 후비는 것보다 더 큰 통증이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오늘 그놈을 직접 만났단다. 제 나지막한 목소리에 아들의 어깨가 움찔하며 작은 떨림이 시작되었고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차갑게 식은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가슴속에 쌓아온 원망과 한서린 고통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약속했습니다. 세상이 너를 버렸을지 몰라도 엄마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그놈들이 누리는 모든 행복을 하나씩 뺏어오겠다고, 아들의 떨림이 멈출 때까지 저는 거실 바닥에 함께 앉아 차가운 어둠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고, 최강준이 대학 시절에도 후배를 폭행하여 정학, 처분을 받았던 숨겨진 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며, 놈은 여전히 약자 위에 군림하며 폭력을 즐기는 추악한 괴물로 성장해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인사팀에 특별 지시를 내려 최강준의 최종 면접 대상자 명단을 유지하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탈락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했기에 놈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바닥으로 떨어뜨려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놈의 어머니 박순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했고 10년 전 저를 비웃던 그 여자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생각에 입안이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적의 소굴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박순자의 콧대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차분하게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JH 코스메틱의 전략기획이사 오민숙이라고 말하자 그녀의 태도는 순식간에 아부 섞인 말투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 회사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저를 귀한 손님 대접하며 당장 만나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아이의 진단서를 들고 갔을 때 제 얼굴에 돈을 뿌리던 그 기세는 어디 갔는지 권력 앞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가소로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들 강준 씨의 인성이 아주 훌륭해 보여서 특별히 따로 만나고 싶다고 말했고 그녀는 제 속임수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좋아했습니다. 약속 장소를 정하며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곧 절규로 바뀔 것임을 확신하며 서늘한 복수의 이빨을 드러내지 않은 채 웃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고급 일식집에 도착하자 박순자는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맞잡으며 아들의 합격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내뱉으며 비굴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면전에서 가장 우아한 표정을 지으며 10년 전 병원에서 만났던 일을 기억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박순자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괴상하게 변했고 기억을 더듬으려 애쓰는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10년 전 아들의 부서진 안경과 당시의 진단서 복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이제는 기억이 좀 나시는지요? 제 서늘한 질문에 그녀는 컵을 쥐고 있던 손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마주한 상대가 누구인지 깨달은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비참한 꼴을 아주 천천히 음미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 냈습니다. 10년 전 저를 비웃으며 비수 같은 말을 내뱉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비굴하게 떨리는 입술 사이로 신음만 흘리며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똑히 응시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당신 아들의 운명을 쥐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제 손을 잡으려 애원하는 비참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쳐 버리며 바닥에 떨어진 찻잔처럼 부서질 것입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과거에 뿌린 악의 씨앗이 이토록 거대하게 자라 당신 아들의 앞길을 막을 줄 몰랐습니까? 지옥 같은 10년을 견뎌온 어미,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그 시각 제 아들 진우의 방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와 아주 긴 대화를 했습니다. 진우의 중학교 동창이자 당시 사건의 목격자였던 친구가 제 간곡한 연락을 받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친구는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강준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낱낱이 담긴 일기장과 당시 상황을 촬영했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제 아들 앞에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증거물들은 10년 전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어요라며 진우는 직접 복수의 증인이 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의 용기 있는 메시지에 제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조력자의 등장으로 놈의 숨통을 조일 완벽한 그물이 드디어 완성되었음을 직감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박순자를 일식집에 남겨둔 채 회사로 돌아와 긴급 인사위원회 소집을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최강준의 대학 시절 폭행 기록뿐만 아니라 새로 확보한 중학교 시절 증거물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지원자의 인성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거대한지 아는 위원들은 보고 경악했습니다. 번듯한 스펙 뒤에 숨겨진 최강준의 추악한 본성이 파헤쳐지자 위원들의 표정은 험악하게 굳었습니다. 합격은커녕 사회적 매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흘러나왔고 저는 그들을 면접장까지 끌고 갔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제가 구상한 완벽한 복수의 단계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라 명령하며 최강준이 제 발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최강준은 자신의 운명이 다해가고 있는 줄 모른 채 합격의 단꿈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의 마음으로 저는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최강준은 박순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불안에 미친 듯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난 이사가 바로 자신이 괴롭혔던 진우의 엄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장 회사를 찾아와 저를 만나려 발악했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처참하게 막혔습니다.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던 최강준은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였습니다. 자신이 휘둘렀던 권력이 이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그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떨고 있을 진우를 비웃던 그가 이제는 처지가 역전되어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지 놈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복수의 그물망은 이제 놈의 목을 서서히 조이며 단 한치의 탈출구도 없었습니다. 추악한 가해자의 말로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음을 느끼며 저는 다음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진우가 건네준 낡은 휴대전화 속 영상을 확인하며 밤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무참히 고통받던 어린 아들의 모습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퍼하기보다 행동해야 할 때임을 상기하며 모든 영상을 안전하게 백업했습니다. 진우는 제 곁에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제 괜찮다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들의 성장은 이번 복수가 제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고 저는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최강준과 박순자 그리고 그들을 방관했던 세상의 가장 완벽한 사이다를 선사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진실이 태양 아래 드러나 그들을 집어삼킬 것이라 확신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짓눌린 상처가 비로소 깨끗하게 아물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밤이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내일은 가해자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 면접 당일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가장 정갈한 정장을 챙겨 입으며 거울을 보았고 오늘이야말로 아들의 한을 닦아줄 날입니다. 1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뜨거운 눈물을 닦아낼 운명의 날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준비가 완벽한지 다시 확인하며 저는 차가운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면접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으며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시원하고 맑게 느껴졌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거대한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놈을 단두대에 세울 시간이 왔음을 직감하며 저는 가해자의 비참한 얼굴을 상상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저만의 신성하고 위대한 복수의 의식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놈을 심판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제 전신을 감싸며 승리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멀리서 초조하게 서 있는 최강준의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놈은 어제의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색이 된 얼굴로 벽에 기대어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제 눈을 피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을 유유히 지나치며 아주 작고 서늘한 목소리로 강준 씨 면접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한마디에 놈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리며 극심한 공포에 질려 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할 준비를 하는 사냥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잔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을 괴롭힐 때 놈도 이런 희열을 느꼈을지 문득 궁금해지는 순간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되었고 저는 그 무대의 주인공이자 냉혹한 심판관이 되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순간을 위해 저는 숨을 고르며 면접실의 문을 응시했습니다. 면접실에 들어서자 다른 면접관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최강준의 악행이 담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중앙에 툭 던지듯 올렸습니다. 이 서류가 오늘 면접의 핵심 질문지가 될 것이라며 동료들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최강준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면접실 안으로 힘겹게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놈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제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직접 던지기로 하고 마이크를 제 입 가까이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강준 씨 지원서에 적은 인성 관련 내용은 모두 진실인지 묻고 싶은데 답해 보십시오. 제 질문에 놈의 손이 책상 아래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장 내부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모든 시선이 놈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놈이 대답을 망설이자 저는 준비한 태블릿 PC를 켜서 문제의 영상을 크게 재생했습니다. 그 속에는 10년 전 진우를 무참하게 괴롭히는 놈의 악마 같은 모습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다른 면접관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낮은 탄식을 내뱉으며 소리를 죽였습니다. 강준 씨 이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고 부정하실 수 있는지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제 섯을 퍼런 추궁의 놈은 결국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어렵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울부짖는 꼴이 참으로 가소롭고 가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빌었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지독한 놈이었음을 압니다. 저는 놈의 애원을 차갑게 외면하며 영상의 볼륨을 면접장이 울리도록 더욱 크게 높여버렸습니다. 놈의 추악한 민낯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제 가슴은 시원한 탄산수처럼 뻥 뚫렸습니다.
인사팀 직원을 불러 최강준을 면접장에서 당장 끌어내라고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놈은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비굴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하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놈도 본능적으로 깨닫고는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저는 놈이 나간 뒤 남은 면접관들에게 정중하게 고개 숙여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를 전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결단이었다고 조용히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위원들은 오히려 제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정말 훌륭한 결단이었다고 저를 적극적으로 격려했습니다. 면접장 밖으로 쫓겨난 최강준의 앞길에는 이제 사회적 매장이라는 지옥 같은 불길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방 안의 아들에게 마음속으로 뜨거운 승전보를 전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엄마가 그놈을 무너뜨렸으니 너도 이제 마음껏 웃으렴하며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면접장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최강준의 소식은 순식간에 그의 어머니 박순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박순자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회사 로비까지 단숨에 달려와 보안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누려야 할 찬란한 미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박순자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제 이름을 악에 받친 목소리로 부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모두 멈춰서서 그 추악하고 볼품없는 광경을 싸늘하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층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몰락을 아무런 감정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병원 로비에서 울던 그 처절한 모습이 이제야 가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진리임을 박순자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경찰을 불러 정중히 내보내라 차갑게 지시한 뒤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복수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추지 않고 가해자들의 남은 인생을 무참히 짓밟기 위해 굴러갈 것입니다. 박순자는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최강준이 추악한 과거 영상과 증거들이 모두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은 가해자가 우리 동료가 될 뻔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치며 제 결단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박순자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 그녀의 휴대전화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문자를 확인한 박순자는 답장도 하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믿었던 그녀의 오만함이 결국 자식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이제 가해자들의 집안이 경제적으로도 완벽히 무너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를 조용히 실행했습니다. 박순자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비리 정황을 이미 오래전부터 수집해 두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의 심판이 그들의 호화로운 저택, 담장을 넘어 거실 안까지 들이닥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진우를 데리고 평소 가고 싶어 했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하며 제 옷자락을 꼭 잡았지만 이내 평온을 찾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로 다 끝난 것 같아요. 진우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저는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해자 최강준은 이제 그 어느 곳에도 취업할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만 검색해도 과거의 악행이 주르륵 뜨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저를 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박순자와 그 남편의 비리가 세상에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이다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을 때 완성되는 법입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내일에 더 강력한 반격을 위해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제뉴스에는 박순자, 남편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검찰에 보냈던 장부와 서류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박순자의 집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그녀의 몰락을 생중계했습니다. 박순자는 화려한 명품 가방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카메라를 피해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그녀의 차를 가로막고 거센 비난을 퍼부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10년 전 우리 가족을 무시하며 던졌던 돈 봉투가 이제는 그녀의 목을 조이는 거대한 밧줄이 되어 돌아온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강준 역시 집안에서 나오지 못한 채 인터넷에 올라오는 비난 댓글들을 보며 극심한 공포와 좌절감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의 무게만큼 처절한 고통이 그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과정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박순자는 결국 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와 제발 모든 것을 멈춰달라며 울며불며 애원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으니 남편이 구속만은 막아달라며 무릎이라도 꿇겠다 말했습니다.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비참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주 차갑게 대답을 건넸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은 제가 아니라 제 아들 진우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제 말에 박순자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숨이 넘어갈 듯 꺽꺽대며 오열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없는 용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한 뒤 창밖의 푸른 하늘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이제 절정의 순간을 지나 결말을 향해 복수의 드라마는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누렸던 부당한 권력의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제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순자의 남편 최 이사는 결국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서고 말았습니다. 수십억 대의 횡령 혐의가 세상에 드러나자 그가 쌓아올린 부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집 앞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 화려하던 대저택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최강준은 아버지의 구속 소식에 머리를 감싸 쥐며 방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휘두르던 권력의 원천인 돈과 배경이 사라지자 놈은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들의 파멸 소식을 뉴스로 지켜보며 아주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10년 전 우리 가족을 길거리로 내몰려 했던 그들의 악행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해자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 바닥과 세상의 따가운 시선뿐이라 확신하며 웃었습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한 복수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준은 마지막 발악으로 제 아들 진우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며 비굴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진우야, 우리 그때 참 친했었잖아. 제발 우리 가족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놈의 뻔뻔한 문자를 본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직접 놈에게 전화를 걸어 가장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준 씨, 내 아들은 당신과 친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음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당신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상대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추악했던 지난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제 단호한 일침에 최강준은 수화기 너머로 꺼느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사과도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박순자는 거처를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는 소문이 회사에 돌았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던 그녀가 이제는 시장통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마주할 수 있도록 직접 만남의 장소를 다시 정했습니다. 10년 전 진우가 자퇴서를 제출했던 그 학교 운동장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박순자는 초라한 행색으로 운동장에 나타나 제 발치에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돈은 다 돌려줄 테니 우리 아들 앞길만은 막지 말아달라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저는 흙먼지가 묻은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며 우리가 받았던 상처는 돈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벌을 다 받은 뒤에나 논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 나오는 제 뒤로 박순자의 절규 섞인 비명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아들이 기다리는 차를 향해 한 걸음씩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아들은 차 창문을 내리고 저를 향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완성입니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방 안에 갇힌 아이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온 청년입니다. 우리는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약속하며 차에 시동을 걸고 공원을 벗어났습니다. 가해자들의 울부짖음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소음조차 되지 못하는 작은 먼지였습니다. 며칠 뒤 최강주는 결국 대학 시절 폭행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죄수복을 입고 나타난 놈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은 최강준의 반성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는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며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다시 느꼈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쓰러졌습니다. 악인들의 말로는 이토록 처참하고 비참한 것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음을 차분히 알렸습니다. 진우야,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란다. 엄마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우리의 길고 긴 전쟁은 이제 완벽한 승리로 마침표를 찍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최강준의 구속 소식은 업계 전체로 퍼져나가며 그와 연관된 모든 인맥이 등을 돌렸습니다. 박순자는 남편의 재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패물까지 헐값에 팔아치우고 말았습니다. 화려하던 과거의 영광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는 낡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저는 비서를 통해 그들의 비참한 근황을 보고받으며 담담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책상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분노조차 아까울 정도로 가해자들은 처참히 무너졌고 더는 우리 삶에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진우는 창가에 앉아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해자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오직 우리의 내일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둠이 거친 자리에는 따스한 빛이 스며들며 상처 입었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주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우리 모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진우와 함께 사건 이후 처음으로 중학교 교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퇴서를 내고 도망치듯 떠났던 그 교문 앞에서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이 길을 웃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천천히 돌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진우는 당시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던 나무 아래에 서서 한참 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당당히 마주하는 치유의 과정임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아들을 격려하는 박수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려와 좋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과거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단단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교문을 나서며 새로운 출발을 향해 힘차게 걸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아주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복수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아들의 곁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저의 사직을 아쉬워하며 붙잡았지만 저는 미련 없이 짐을 싸서 정들었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은 저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편안했습니다. 회사 로비를 걸어 나오며 저는 10년 전 최강준을 마주했던 그 자리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때의 서늘한 분노는 사라지고 이제는 승리자의 여유와 평온함만이 제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진우가 좋아하는 반찬 거리들을 잔뜩 사서 즐거운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며 새 삶이 기대되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최강준은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밖에서 휘둘렀던 폭력이 안에서는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의 면회를 갈 때마다 오열하며 바닥을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들의 싸늘한 원망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엄마 때문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아들의 모습에 박순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자식을 망친 것이 결국 자신의 그릇된 사랑과 오만함이었음을 그녀는 뒤늦게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덮으려 했던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들은 쇠창살 안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가족의 완전한 몰락은 인과응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세상의 본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행을 더 이상 즐기지 않기로 하고 그들의 소식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삭제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진우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하며 다시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아들은 빠르게 지식을 흡수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엄마, 저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들의 대견한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각자의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 모자의 앞날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10년의 세월은 이제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또다시 웃으며 아침을 맞이할 것이고 진정한 승리의 후일담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우리 모자에게 선물처럼 왔습니다. 진우는 당당히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를 누비는 평범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전공 서류를 챙기며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매서운 눈매를 가진 차가운 기획 이사가 아닙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꽃향기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가꾸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가끔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꽃집으로 찾아와 제 손을 잡을 때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견뎌온 그 지옥 같은 10년이 비로소 이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따스한 햇살이 우리 두 사람의 머리 위를 가득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가해자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것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의 페이지를 힘차게 넘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꽃집으로 초라한 행색에 여인이 찾아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수척해진 모습의 박순자였고 저는 그녀를 덤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깊게 파인 주름과 헝클어진 머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민숙 씨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이제는 그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제 마음속에서 이미 끝난 일이니 더는 저를 찾아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꽃집을 떠나 멀어져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응어리를 던졌습니다. 최강주는 출소 후에도 사회의 냉담한 시선에 부딪혀 공사장을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뒤에 붙은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꼬리표는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괴롭혔던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롬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영원한 속죄의 시간이 남았고 우리에게는 눈부신 희망의 시간이 남은 것입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가끔 가해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조차 에너지가 드는 일이기에 저는 그저 그들을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오직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의 행복한 미래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진우의 대학 졸업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는 아들의 모습은 제 인생 최고의 명장면이 되어 남았습니다. 졸업식장에는 당시 진우를 도왔던 목격자, 친구도 찾아와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밝은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으며 과거의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진우는 단상에 올라 졸업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하며 제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엄마의 믿음이 저를 다시 살게 했고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는 지난 10년의 고통을 씻어주는 위대한 찬가였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가장 단단한 모자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즉흥적으로 정했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며 진우는 이제 정말로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라 말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진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복수는 우리를 각성시켰으며 사랑은 우리를 치유했습니다. 이것으로 10년에 걸친 긴 잔혹 동안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의와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드라마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사연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